이런 부분들 움직임 제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조금은 잘 근거를 갖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배워볼 거는 일단 움직임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움직임 유형은 내가 움직이는 거, 액티브, 능동적, 남이 움직여주는 거, 수동적, 뭐 이렇게 있는 거에 해당되고요. 움직임 제한하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자, 우리 122페이지 한 장 넘겨보면은 움직임의 유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능동적 움직임, 액티브 모션,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동적 움직임, 패시브 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더 설명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생리학적 부속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생리학적 부속 움직임은 우리 교재에서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림 6.2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그림 6.2번에 생리학적 무릎 동안 넙다리뼈에 대한 정강뼈의 부속적인 앞쪽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걸 갖다가 부속 움직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얘의 이름은 요겁니다. 조인트 플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articular movement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부속적 움직임 첫 번째, 관절면의 움직임 혹은 조인트 플레이. 적는 김에 커플 모션까지 적읍시다. 커플 모션은 그림 6.3번에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그 다른 직군에 비해서 저는 특별히 생리학적 부속 움직임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보렌속계 조인트라고 하는 숄더,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에서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과 오목한 부분에서의 관절면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컨벡스 컨케이브 룰을 배웁니다. 이거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들어봤다. 이렇게 휴머러스 헤드가 에이비덕션 방향으로 팔을 이렇게 드는 동작을 할 때 잘 생각해 보면은 관절이 움직일 때 얘가 이렇게 굴러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굴러가면은 관절면을 벗어나서 자꾸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는 운동의 방향과 반대로 글라이딩 한다. 이게 보면 컨벡스 컨케이브 룰이거든요. 오목한 면은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글라이딩 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거 배우는 거 어디다 써먹느냐? 이게 보면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 써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숄더에 프로즌 숄더 환자가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팔을 이렇게 들 때 이쯤 들면은 더 이상 뻣뻣해서 안 올라갑니다. 더 당기려고 하니까 환자가 되게 아프다 그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헤드 부분을 아래쪽으로 누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팔을 든다는 동작은 밑에서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아래로 누름으로 인해서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스트레칭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컨벡스 컨케이브 룰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컨벡스 컨케이브 룰을 주장했던 시즌은 한 1980년대 후반쯤 사람이 발견하고 이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이걸 막 이야기하고 잘 끌고 갔던 사람이 칼텐본이라는 유명한 대가가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시절이 흘러보니까 치료하던 사람이 또 다른 걸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굴러가는 것 자체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드는 동안에 아티큘라 무브먼트를 위로 만들어줘서 더 갈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거 두 개 중에 정답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이 이렇게 드는 동안에 레인지를 더 빨리 수복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게 레인지로 봐서는 더 빨리 올라갑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숄더에 스테빌리티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이거 올리면서 밑에서 위로 올려버리면은 쾅 부딪히는 임핀지먼트가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글라이딩 하는 걸 오히려 더 신경 써줘야 돼요. 이게 논문으로 봤을 때는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게 ROM의 증진 효과는 더 좋다라고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올려주니까 같이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효과는 더 좋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임핀지먼트가 있는 사람한테 위로 냅다 올려버리면은 너는 악화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적용하는 것을 전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컨벡스 컨케이브 룰에 해당하는 저런 아티큘러 무브먼트 저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3번에 나오는 거
우리가 숄더 조인트가 움직일 때는 글레노휴머럴 조인트에서 120도를 담당하고 스카풀라가 60도를 담당해서 최종 180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내가 팔을 이렇게 벌리는 동안에 내가 직접 움직이는 관절 같은 경우에는 글레노휴머럴 조인트를 들고 있지만 텐션에 의해서 스카풀라가 같이 따라오는 거, 이걸 갖다가 마찬가지 부속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부속 움직임을 왜 알아야 되느냐? 팔을 드는데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잘 올라왔어요. 여기 더 안 올라간 사람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스카풀라가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모르고 글레논 휴멀 조인트를 120도 벗어나서 180도까지 쭉 올려버렸다. 그러면 결국은 다 연부조직 손상밖에 안 남습니다. 스카풀라 모션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부속 움직임을 잘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니 조인트. 니 조인트에는 뭐가 있게요? 니 조인트는 플렉션 익스텐션만 하는 힌지 조인트입니다. 근데 니 조인트가 하는 동안에 관절면의 안정 위치, 가장 두꺼운 메니스커스에 얹어지기 위해서는 니 조인트가 돌아야 된다. 티비아가 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나사 스크리홈 모션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티큘러 무브먼트이기도 하고 커플드 모션이기도 합니다. 또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움직임을 제한하는 패턴이 있다라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관절 주머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제한을 겪고 다른 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쪽으로 제한을 겪더라라는 걸 찾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관절 주머니 패턴, 비관절 주머니 패턴 이런 거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누가 주장했느냐? 그런데 그 시리악스 들어봤어요? 시리악스 보면 외부에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시리악스라는 사람이 만든 컨셉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관절 주머니 패턴과 비관절 주머니 패턴이라고 해서 관절 주머니가 문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에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앞쪽 관절 뒤쪽이 문제가 있으면 인터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환자 만나봐서 해결해 보면 관절 주머니 안에가 뭔가 문제, 조인트 캡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진짜 그런가 찾아보면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패턴에 대해서 좀 도전이 많습니다. 이거 그런 거 없다. 가짜다. 이렇게 도전이 되게 많은데 근데 저는 우리 교재 거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24페이지 임상 도움말의 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관절 주머니 제한 양상의 원인에는 삼출, 안에가 퉁퉁 붓는 거, 섬유증, 조인트 캡슐이 뭔가 이렇게 굳어지는 거, 그리고 관절낭의 염증, 조인트 캡슐이 뭔가 이렇게 찢어지거나 손상받은 거,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쳤을 때는 어떻게 제한이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일단은 관절 주머니 패턴의 원인은 조인트 캡슐 안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붓습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캡슐이 붓는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방향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다. 한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방향으로 하여튼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적는 시간 따로 줄게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상 움직임 제한의 비관절 주머니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줄였겠습니다. 근육 유착, 혈종, 물혹, 주머니 염증과 같은 관절 외의 손상은 손상의 특징에 따라 신장이나 압축 방향에서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쉽게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캡슐 말고 그 이외의 것들, 머슬, 리가멘트, 텐던 이런 것들이 밖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특정 조직이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얘는 특정 방향에 대해서만 민감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조인트 캡슐이라는 건 우리 관절을 전체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캡슐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쪽도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슈프라스피나투스가 찢어졌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슈프라스피나투스가 수축해야 되는 에비덕션 동작에서 혹은 슈프라스피나투스가 늘어나야 되는 특정 스트레칭 자세에 대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 패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두 군데다 나눠서 한번 적어보세요. 짐작하기 위한 방법 말고 병리적으로 어떤 조직이 문제가 있는가를 구분할 때 글상자 6.1번처럼 구분해 두면 거기에 이제 수축 조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근육만 생각하는데 수축 조직에는 근육과 텐던의 연결 부분, 그 다음에 텐던, 그리고 텐던과 뼈의 연결 부분, 이게 전부 다 수축성 조직으로 포함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비수축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알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125페이지에 움직임의 제한을 일으킬 수 있는 병리적인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 첫 번째 구축이 나오거든요. 구축은 영어로는 두 번째 줄에 끝에 보면 굵은 글씨로 contracture라고 표현합니다. contracture. 근데 이 컨트랙처가 지금 그림 6.5번으로 설명하는데 6.5번처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컨트랙처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근육이 나도 모르게 수축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머슬톤이 높아져 있는 경우도 6.5번처럼 변형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축만 포함된 게 아니고 근막이 짧아지는 경우, 근막이 짧아지는 것도 요거 때문에 변화됩니다. 영어로는 abnormal contraction, 그 다음에 shortening, contractur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짧아진 상태로 오랫동안 있으면은 왜 구축이 나타나고 왜 쇼트닝이 나타나는지가 우리 그림 6.5번에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히 사진도 한번 찍어봤어요. 우리 교재에 있지만. 자, 이게 안정시이고요. 정상입니다. 콜라겐 섬유입니다. 근섬유 아니에요. 콜라겐 섬유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자기들끼리 겹침이 있을 거지만 붙어 있지 않아요. 콜라겐 파이버들이. 그럴 때 신장시키면 이만큼 길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를 해버립니다. 긴장도가 높아서든 아니면은 근육이 짧아지고 근막이 짧아지고 구축이 되어서든 어쨌든 오랫동안 유지해버리면 콜라겐들은 불필요한 교차 결합을 합니다. 콜라겐은 보면 고무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고무줄이 심지어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그게 보면 불필요한 교차 결합이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결합이 없으니까 땡기 이렇게 변형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 결합을 해버리면 땡겨봐야 요거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캐스트를 했다. 캐스트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풀었습니다. 근데 환자 팔을 쭉 펴보니까 요거밖에 안 펴져요. 그게 바로 이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상태. 바사 잡고 당겨보면은 스프링처럼 탱탱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밖에 안 움직일까요? 꼭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다시 찢어서 일로 돌리는 겁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그러니까 스트레칭 할 때는 꼭 교차 결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적 스트레칭을 잘 적용했을 때는 교차 결합이 찢어져야 됩니다. 아프게요? 안 아프게요? 아파야 돼요. 스트레칭은 안 아픈 데까지 하는 거는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내가 스트레칭 할 때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찢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을 동반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개념으로 나오는 게 126페이지 부종입니다. 부종. 저는 부종을 갖다가 우리 교재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서 관절내 부종, 그 다음에 밑에서 넷째 줄 보면은 관절의 부종이라고 해서 둘 다 에데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종을 스웰링이라고 하고요. 관절내는 이퓨전, 관절내는 외는 에데마라고 사용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물이 찼다, 부었다는 다 스웰링입니다. 물이 찼다. 그런데 관절 안에가 부은 거는 이퓨전, 관절 밖에 부은 거는 에데마. 요게 에데마입니다. 사람이 피부가 있는데 노말입니다. 근데 퉁퉁 부었죠. 이 사람은 발목이 부은 거 아니고 여러 군데 피부가 다 부었습니다. 그럴 때 에데마 평가하는 방법은 손가락 핑거팁으로 그 사람의 팔을 이렇게 눌러봅니다. 누른 상태에서 손을 딱 뗐을 때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런 것처럼 딱 눌려있는 자국이 유지가 되면 그건 에데마입니다. 저거 관절 외다, 관절 내다. 관절 외인 거죠, 보면. 저걸 에데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퓨전은 뭔가? common symptom of joint effu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effusion이라는 게 발목 삐었을 때 발목 관절이 퉁퉁 부어 있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럴 때 보면은 swelling, pain, stiffness, redness, warmth 이거 보면 부종의 5대 징후죠. 보면 부종의 5대 징후, 기능 소실까지 들어가면 부종 징후입니다. 부종 징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관절 내와 관절 외를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는 그나마 구분을 했어요. 관절 내 부종, 관절 외 부종 이렇게 구분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에데마를 구분하는 거 저는 얼마든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논문 검색이나 이런 거 해보면은 이퓨전, 에데마 이렇게 구분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부어 있으면 결국은 레인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손상 원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거기 왼쪽 아래쪽에 기계적 차단이라는 게 있는데, 기계적 차단은 뭐냐면 뼈 조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두째 줄 끝에 보면 뼈 겉돌기 형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기계적 차단은 본투본 뼈라고 그냥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기계적 차단이 느껴지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젖히는데 본투본처럼 굉장히 딱딱한 자극으로 인해서 엔드필이 느껴졌다. 그럴 때는 더 젖히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일장에서 보니 블록이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칭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기계적 차단을 느끼면은 스트레칭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착입니다. 유착은 거기 첫째 줄에 주로 긋겠습니다. 유착은 조직의 부분들이 서로 비정상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유착은 다른 유형의 조직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종종 움직임 제한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구축은 자기 근육의 파샤에서 붙어버리는 경우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직들까지 붙는 거, 다른 근육들끼리 붙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관절 고장 났는 것 갖다가 어데시브, 형용사형, 캡슐라이티스라는 표현을 쓰죠. 유착은 영어로 보면 어데션입니다. 어데션. 그래서 유착되어 있는 관절이다라고 해서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착은 뭐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면 테니스 엘보도 우리가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커먼 익스텐서의 인플라메이션, 염증 반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염증 반응 때문에 어데시브 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테니스 엘보는 염증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니까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온열 치료, 아니면 초음파 치료, 아니면 체충격파, 아니면 디프렉션 마사지 이런 것들 치료 적용하는데 유착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리 증상이 척추 추간판 탈출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디스크 튀어나와 있으니까 움직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역신경 장력이라는 거는 앞에 적어주면 됩니다. 신경의 단축. 예를 들어서 ULTT 같은 것이라고 제가 예시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이 짧아져도 우리는 레인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신경이 짧아졌으면 스트레칭해서 신경을 찢어서 늘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늘려야 돼요. 신경 늘려야 됩니다. 실제로 신경이 짧아서 막 동작할 때 찌릿하고 아파요 이런 사람들 신경도 스트레칭해서 늘려주면 훨씬 좋습니다. 신경은 심지어 잘려도 재생하는데 뭐 찢어지는 것쯤이야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빨리 재생합니다. 신경의 재생 속도는 하루에 2mm에서 5mm라 그럽니다. 엄청난 회복 속도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슈반셀 덕분에 그렇습니다. 슈반셀이 부분 재생을 다 시켜줘요.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화. 근약화 있으면 수축 못하니까 당연히 움직임의 제한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정리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면서 스트레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트레칭 할 때는 뭐가 대상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